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무비의 일화입니다. 무비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무비는 굉장한 미인으로 경국지색이라 불렸습니다. 대단한 미인이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녀에게 무비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누가도 비교할 수 없다는 의미였죠. 무비가 태어난 고향은 바로 와사국이었습니다. 와사국 역시 부처님 시대에 교살라국과 마갈타국 중간에 위치했던 나라입니다. 와사국. 당시 이곳 와사국에 한 브라만 계급 가정에서 태어난 아주 빼어난 미모의 아름다운 아가씨가 바로 무비였습니다. 브라만을 아직 기억하십니까? 인도의 신분제도 중에서 브라만은 가장 높은 계급의 가장 신과 가까운 계급이죠. 그래서 브라만은 원래 당시 사회 각계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은 자산도 꽤 있고 신과 소통하는 일을 하거나 좌선하며 수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비는 빼어난 외모 덕분에 무비에게 중매를 사거나 그녀와 혼인을 원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10살쯤 되었을 때부터 중매가 들어오기 시작해 수많은 구원자들의 발길로 대문 문턱에 달할 정도였죠. 당시에는 늦어도 13살이 넘으면 시집을 갔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수명이 짧아 일찍 죽었으니까요. 찾아오는 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왕궁에서부터 부자, 고관, 귀족까지 각계각층의 구원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충분히 그럴만했죠. 미모의 딸을 가진 아버지, 즉 무비의 부친은 딸 무비를 무척이나 아꼈습니다. 무비를 키우고 가르치는 데 온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에게 흡족한 짝을 찾아주는 것이 하루 일과가 되었습니다. 직업이 될 정도였죠. 매일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혼처는 끊이지 않았고 혼담이 계속 오갔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미인이었으니까요. 딸이 아름답게 장성하니 좋은 점도 많았습니다. 어떤 신분의 사람이라도 딸을 만나려면 아버지를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사윗감이 없었습니다. 선녀처럼 아리따운 딸에게 짝을 지어줄 장래의 사위는 반드시 부유한 집안에 인물도 가장 뛰어나고 그 밖에도 수많은 조건들을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귀족들 중에서도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사윗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이 아난과 몇몇 제자들을 데리고 와사국에 설법을 하러 오셨습니다. 모두가 소문을 듣고 부처님을 뵈러 거리로 나왔죠. 이미 소문이 퍼졌으니까요. 무비의 부모님도 부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처님을 뵙기 위해 모두들 앞다퉈 성문 입구로 모여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부처님을 우러르며 숭고한 존경의 마음으로 부처님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부처님의 눈부신 풍채와 고귀한 기품과 품격, 특히 조각 같은 외모는 정말 너무나도 멋있었습니다. 넋이 나갈 정도였죠. 무비의 부처는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어떻게든 부처님을 딸과 맺어줘야겠다고 생각했죠. 외모도 어찌나 출중한지 눈이 부셨습니다. 부처님의 아름다움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이 정도는 돼야 내 딸에게 어울리지. 지금껏 혼처를 찾지 못한 이유가 실은 부처님을 기다렸던 것이구나. 부처는 브라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물정을 잘 몰랐습니다. 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상대가 누구든 본인 마음에만 들면 사유를 삼으려 했던 겁니다.
그 길로 곧장 집에 달려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드디어 우리 딸의 사윗감을 찾았어. 아주 좋은 사윗감이요. 어머, 누군데요?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네. 가능하겠어요? 신 같은 사람이 과연 결혼을 할까요? 우리 딸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까요? 무슨 그런 걱정을. 우리 딸은 경국지색일세. 어느 여자가 비교나 되겠소. 당신도 그리 생각하지 않소? 흔들리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시오. 우리가 다시 가서 부처님께 혼사를 청해 봅시다. 부부는 계획을 짰습니다. 부처님이 워낙 바쁘셔서 만날 기회가 많지 않으니 서둘러 딸을 예쁘게 꾸몄습니다. 한참을 공들여 딸에게 가장 화려한 옷을 입히고 아내도 한껏 멋을 부렸습니다. 무비는 원래 타고난 미모에 화장까지 더해지니 더욱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셋이 함께 길을 나서자 다들 부처님이 아닌 무비만 쳐다봤습니다. 진짜 미인이군. 정말 아름답고 매력적인 미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원래는 부처님을 뵈러 기다리던 사람들이 다들 무비만 바라봤습니다. 무비를 보려고 앞다퉈 나서며 감탄을 쏟아냈죠. 와, 정말 예쁘다. 여신이 따로 없군. 모든 무비의 미모에 감탄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감탄을 들으며 두 부부는 마음이 한껏 부풀었습니다. 이어서 부처님을 뵙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행적을 물어본 후 곧장 부처님을 쫓아갔습니다. 부부는 즉시 부처님을 막아서고 부처님이 어디 못 가시도록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린 뒤 부처님의 다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위대한 부처님, 매일 중생을 교화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보십시오, 제 딸입니다. 정말 예쁘게 생겼죠. 부처님 시중을 들도록 데려왔습니다. 시중뿐만 아니라 혼인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시녀라도 좋습니다. 부디 제 딸을 거둬주십시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장엄함과 아름다움을 갖추신 부처님과 제 딸이 짝을 이룬다면 그야말로 천생연분 아니겠습니까? 부처님, 부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저는 여기 와사국의 모든 이들과 친합니다. 만일 제 딸을 거두시어 저와 사돈을 맺으신다면 부처님의 설법을 돕고 왕도 설득하겠습니다. 설법을 위한 자리도 전부 준비하겠습니다. 저희 집 후원이라도 내어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앞뒤도 없이 부처님께 아부하는 말을 잔뜩 늘어놨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압니다. 저도 보았습니다. 따님이 아름다우시군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따님의 아름다움은 부모님께 물려받은 인간이 가진 여성의 매력입니다. 저의 외모와 장엄함은 여러 불보살님께서 주신 것으로 무수한 불보살님의 가르침과 가피 덕분입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아름다움입니다. 따님은 속세의 아름다움이고 저는 자비롭고 고결한 아름다움이니 서로 같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둘 다 아름다울지라도 실은 전혀 다릅니다. 서로 추구하는 바가 전혀 다릅니다. 두 분이 원하는 외적 아름다움은 제가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쪼록 명심하십시오. 외적인 아름다움만 추구한다면 정작 얻게 되는 것은 영원하지 않은 아름다움과 그로 인해 괴로움이 따를 것이며, 셋째, 교양이 없는 아름다움은 그저 외적인 아름다움일 뿐 결국 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여색을 가까이 하지 않는 정통 수행자입니다. 그러니 제안은 감사하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갈망과 집착 그리고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어떤 것에도 유혹을 느끼지 않는다. 나는 이미 하늘의 천녀와 마왕의 세 딸들의 유혹도 물리쳤노라.
하물며 더러운 피고름과 똥오줌으로 가득한 육체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대체 무엇이 아름답다는 말인가? 나는 이 여인에게 손가락 하나 대고 싶지 않다. 이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바로 무비였습니다. 눈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계셨죠. 주위의 모든 남자들이 감탄하던 무비였습니다. 칠칠치 못한 남자들은 침을 질질 흘리거나 비굴한 눈빛과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부처님처럼 동작, 눈빛, 정신이 흔들림 없는 남자는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거들떠보지 않고 단칼에 거절한 남자는 처음이었죠. 다른 남자들은 모두 무비의 마음을 얻으려고 온갖 아부를 해대는데 부처님은 공개적으로 대범하게 거절하셨죠. 살면서 처음 겪는 충격이었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 나도 됐네. 나도 내 딸을 줄 생각이 없어. 내 딸은 왕에게 시집 보내야지. 실제로 딸이 그만큼 아름다웠으니까요. 아버지는 친척과 친구들을 통해 줄을 들여 당시 와사국 왕에게 자신의 딸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사진이 없던 터라 무비를 직접 보고 나서 와사국 왕은 승낙했습니다. 좋다, 예쁘구나, 남도록 해라. 그렇게 무비는 후궁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후궁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궁녀들보다는 훨씬 아름다웠기 때문에 왕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왕은 무비의 부친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브라만인 부친에게 금은 보화와 함께 그럴싸한 관직도 하사했습니다. 어쨌든 걸맞은 지위를 주고 적당한 관직에 책봉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딸을 키워 왕을 기쁘게 하였으니 상을 내려야죠. 최소한 큰 저택이나 백마 2마리를 하사하던가 아니면 코끼리라도 한 마리 얹어줬을 겁니다. 어쨌든 무비의 부친은 무척 기뻤습니다. 그렇게 무비는 왕궁의 후궁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국왕의 후궁은 전부 여자들 아닙니까? 하나같이 젊고 예쁘죠. 왕은 예쁘고 노래도 춤도 뛰어난 아름다운 후궁들 중에서 자신의 아끼는 무비를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매일 상을 내렸습니다. 무비는 즐겁고 기뻤습니다. 후궁들 중에 미녀는 넘쳐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왕후가 되고 싶어 목을 메고 있었죠. 어느 날 무비는 악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비는 외모는 보아도 마음은 음험한 여인이었죠. 부자인 자신의 아버지와 짜고 독사를 한 마리 잡아서 우선 독과 이빨을 빼냈습니다. 독사의 독샘을 제거하고 독이 있는 이빨을 빼내서 물려도 죽지 않게 만든 뒤 왕후의 침소에 풀어놓았습니다. 당시 국왕의 수많은 여인들 중에는 왕후도 있었습니다. 왕후는 정실부인이었죠. 그런 왕후의 침소에 독사를 풀어놓았습니다. 왕후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왕이 왕후의 침소에 들어 담소를 나누고 헤어지려 할 때 갑자기 뱀이 기어나왔습니다. 보안이 독사였습니다. 물론 미리 독을 뺀 독사이긴 했죠. 사실 며칠 전부터 아름다운 후궁인 무비는 왕에게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왕과 왕후의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제가 입궁하기 전 사가에서 지낼 때 여러 소문을 들었사온데 왕후가 왕을 죽이려 한다는 소문도 들렸사옵니다.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왕은 처음에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왕후는 아주 현명하고 덕이 많으며 선량한 여인이다.
어찌 사람을 죽인단 말이냐. 왕은 분명 여자들의 시샘이겠거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왕후의 침수에서 독사가 기어나오는 광경을 봤을 때 물론 그 독사에게 물리진 않았지만 왕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왕후가 왕을 시하려 한다는 무비의 말이 문득 떠올랐죠. 그 순간 왕은 몸에 지니고 있던 활을 들어 왕후에게 겨눴습니다. 당장 죽여버릴 테다. 감히 나를 해하려 해. 독사를 풀어놓다니 무슨 꿍꿍이냐. 그리고 화살을 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빗나갔습니다. 다시 화살을 쐈지만 여전히 맞추지 못했습니다. 왕은 왕후에게 화살을 다 쏘고 난 후 어리둥절했습니다. 어찌된 일이었을까요? 왕이 화살을 다 쏘고 멍하니 있을 때 왕후는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분명히 크게 상심한 채 바닥에 엎드려 있었겠죠. 애써 화살을 피하거나 숨지도 않았습니다. 왕도 화살을 맞추지 못했죠. 왕후는 슬피 울었습니다. 왕은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제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했죠. 아니, 내가 어찌 왕후를 쏘려 했단 말인가? 화살은 어찌 왕후를 비껴갔단 말인가? 차마 왕후를 쏘지 못했던 겁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만약 왕후가 바닥에 엎드려 울기만 하지 않고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왕을 시하다니요 라고 했다면 진실한 속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겠죠.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독사를 풀어놓은 것입니다. 독사가 폐하를 물려고 했다면 저도 피할 수 없었겠죠. 저는 모릅니다. 빨리 저병을 쫓아주세요. 하지만 당시 왕후는 이미 예전부터 다른 나라에 가서까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불교 공부에 기초를 쌓았습니다. 게다가 원래부터 현명하고 지혜로웠죠. 그런데 부처님과 제자들로부터 가르침까지 받고 나니 더욱 자비롭고 선량해졌습니다. 왕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왕에게 기대어 사는 삶이 아닙니까? 그녀는 정실부인이었으니 아마도 나머지 후궁들이 나쁜 마음을 품었겠죠. 자신이 왕후인데 자신의 지아비를 와치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왕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 그렇군. 생각해보니 전부 무비가 꾸민 일이로구나. 하지만 다 폭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왕후에게 사과하고 넘어가자. 나도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해 저지른 일이니 좋게 좋게 생각해서 일은 그냥 덮기로 하지. 하지만 무비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비의 마음속 번뇌와 미움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비는 약이 올라 괴로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왕후를 죽일 수 있을까? 왕후만 죽으면 내 미모와 왕의 총애로 충분히 정식 왕후가 될 수 있을 텐데. 무비는 왕후의 자리를 탐냈던 겁니다. 왕은 미안한 나머지 왕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대화를 많이 합시다. 다들 나가서 쉬거라. 미안하고 부끄러웠던 왕은 여느 부부들처럼 왕후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왕후, 내가 그리 화를 냈는데도 그대는 화를 내지 않으니 어찌 그리 수행이 깊단 말이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에 자비와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이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폐하의 은혜를 떠올렸습니다. 부부간의 구체적인 대화를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왕후는 관용, 자비, 친절, 인자함이 넘쳤습니다. 왕에게 화를 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불교의 이치를 전했습니다. 왕후의 얘기를 들은 왕은 그리 좋단 말이오. 그렇다면 나도 부처님을 우리나라에 모셔야겠어. 부처님을 왕궁에 모셔서 가르침을 처하면 어떻겠소?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모든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폐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도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소. 왕은 부처님을 초청했습니다. 왕에게 이처럼 믿음이 생기면 부처님도 불법을 전하실 때 더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왕궁에서 왕궁의 모든 이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며칠 뒤
법문을 들은 모든 이들이 불법의 깨우침과 이치를 증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왕과 왕후 역시 나한과의 초급 과외를 얻었습니다. 임유가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깨달음에 이른 단계를 뜻하죠. 탐욕과 두려움을 꿰뚫어 보는 경지에 들어섰습니다. 심지어 궁안에서 일하는 시녀, 하인, 후궁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당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조금씩 깨우쳤습니다. 정말 큰 수확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왕후, 궁녀, 그리고 왕은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너를 지켜주는 것이냐? 저는 그저 열애를 의지하고 삼보에 귀의하여 탈재계를 실천하고 있을 뿐입니다. 화살에 맞지 않는 것은 부처님께서 보살펴주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미무비였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왕후를 해치기는커녕 오히려 왕과 궁녀들까지 부처님을 모셔 가르침을 받고 다들 몹시 기뻐하며 의욕이 넘쳤으니까요. 심지어 왕은 부처님께 귀의하고 충실한 불제자가 되었습니다. 내 계획이 또 실패했구나. 또 실패하다니 반드시 복수할 테다. 모비는 또 다른 계략을 꾸몄습니다. 잠도 못 자고 뒤척이던 끝에 왕후를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마땅한 계책이 없으니 침수에 불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왕궁의 방들은 전부 이어져 있었습니다. 더 잘 됐고 다른 후궁들까지 다 태워 죽이면 경쟁 상대들도 없어지겠지? 왕하고 나만 남을 테니 그러면 내가 왕후가 되겠지? 정말 완벽한 계획이야. 모비는 아버지와 짜고 친척과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외부에는 소문이 퍼질까봐 절대 부리지 않았죠. 어디에 불을 피우고 어디에 기름을 뿌리고 언제 불을 지를지 정한 뒤 태감까지 매수해가면서 거사를 준비했죠.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불을 질렀습니다. 사나운 불길이 밤새 타올랐습니다. 후궁 전체가 불타버렸죠. 무비도 거기 살지 않았나요? 모비는 아주 교활했습니다. 사건 당일 이곳에 없어야 하지만 자신을 찾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기에 핑계를 대고 친정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뵈러 간다는 그럴싸한 핑계를 댔습니다. 현장에 없었다는 알리바이네요. 그렇습니다. 현장에 있지 않았으니까요. 콩밖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자신이 직접 불을 지르진 않은 셈이죠. 후궁들 처수 안에 모두가 다 죽고 왕후까지 죽었습니다. 불이 꺼지자 제만 남았습니다. 여인들과 왕후가 모두 다 죽었죠. 왕은 비통함에 절망했습니다. 모비는 속이 후련했습니다. 아이고 좋아라. 드디어 그 원수들을 모조리 죽였구나. 이제야 살겠네. 나는 현장에 없었으니 누가 나를 의심하겠어. 통쾌해. 며칠 동안 모비는 더욱 아름답게 치장했습니다. 왕은 한순간에 후궁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모두 불에 타 죽었죠. 게다가 거금을 들여 지은 귀중한 궁궐도 다 타버렸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격한 분노와 비통함에 잠긴 왕은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왕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한 지혜가 필요하죠. 어느 날 왕은 충분히 생각한 후에 모든 대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모비도 그 자리에 함께 부른 뒤 왕이 말했습니다. 우선 짐의 생각을 말해주겠다. 왕후가 죽고 나니 사실 마음이 매우 기쁘고 왕후는 늘 나를 시하려 했기에 어찌 바랄지 고민 중이었는데 마침내 신이 도왔는지 누가 도왔는지 모르겠지만 짐 대신 왕후를 처치해 주었다.
궁예의 후환을 없애고 나의 목숨과 이 나라를 구해줬으니 와무를 죽인 사람이야말로 진정 나를 아끼는 사람이다. 큰 상을 내리겠다. 왕의 말투도 표정도 엄숙해서 가짜라고 생각하기는 힘들었죠. 순간 모비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폐하, 실은 소첩이 했사옵니다. 소첩이 이렇게 저렇게 계획하고 아버지와 결탁하여 이렇게 불을 질렀사옵니다. 소첩은 그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사옵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좋다. 널 도운 사람들을 전부 불러라. 큰 상을 내리겠다. 타지 않고 남은 보석들을 전부 가져와 준비해 놓거라. 무비는 서둘러 지인들을 불렀습니다. 최대한 많이 불러들였죠. 거사를 도왔던 친척들과 태감 그리고 매수했던 문지기까지 전부 다 불러들였습니다. 전부 모인이 30-40명 정도였습니다. 모두 공범들이었죠. 그러자 왕이 명했습니다. 저놈들을 전부 잡아 가두고 모조리 화형시켜라. 당시 방화 사건을 도왔던 모든 공범들뿐만 아니라 무비까지 함께 잡혀서 산채로 불에 타 죽었습니다. 이것이 결말이었군요. 이것이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온라인 시청자 한 분이 모비는 얼굴은 아름답지만 마음씨는 악랄하다고 하시네요. 악독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게요. 악랄하기가 정말 꽃뱀 같네요. 그렇습니다. 깨어있음은 죽음이 없는 상태이고 방심함은 죽음의 상태이다. 깨어있는 이들은 죽지 아니하고 방심한 이들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지혜로운 이들은 깨어있음에 대한 이 이치를 명확하게 알고 나서 성인들의 경지를 즐기며 깨어있음에 기뻐한다. 명상을 하고 끈기 있으며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이들, 그런 현명한 이들은 속박에서 벗어난 최고의 안식처인 열반에 이른다. 담맛바다 제2장 중에서
Oh